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알량한 지식으로 까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날이네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도 과거 제가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이번에 현대로템은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 연소실 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그래서 전라북도 무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이 고체 연료 방식의 미사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엔진이 램제트 기반의 기술이 발전한 엔진이고, 그래서 당연히 액체 방식의 엔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군요.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은 램제트 기반 기술을 발전시킨 스크램제트 엔진이긴 한데, 이게 액체 램제트 기반의 엔진이 아니라 고체 방식의 덕티드 램제트 기반의 엔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한없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까불었다는 게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제가 왜 오늘 이걸 알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하이코어가 고체 방식의 미사일인지 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한화시스템에서 카이와 KF-21에 탑재할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EOTGP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장비는 타겟팅 포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운용하던 랜턴 포드나 스나이퍼 포드 같은 타겟팅 포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920억이라고 하고요. 2028년 11월 30일까지 공급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국산 타겟팅 포드를 개발한 지는 이미 몇 년이 되었고요. 아마 2016년인가부터 개발해서 2023년인가 완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 포드를 개발한 지는 이미 몇 년 되었고, 결론은 타겟팅 포드는 KF-21 블록 1에는 들어가지 않고 블록 2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계약도 블록 2의 개발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좀 재미있는 점은 요즘 방사청이 너무 게을러졌다는 걸 이번에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 타겟팅 포드는 전투기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외부에 장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장비의 구매는 방사청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 계약 대상자가 방사청이 아닌 카이로 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장비는 관급 장비로 방사청에서 구매하는 게 일반적인데, 카이가 구매를 했다는 건 이 장비는 관급 장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 방사청은 관급 장비의 종류를 줄이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체계통합업체가 장비를 구매하게 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타겟팅 포드까지 업체에게 구매하라고 한다니 방사청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 장비의 성능은 미국의 스나이퍼 포드와 비슷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랜턴 포드는 최대 고도 8km에서 목표를 포착하고 유도폭탄을 유도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F-15K 등에서 운용하는 스나이퍼 포드는 고도 14km에서도 목표를 포착하고 유도포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상은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일반적인 전투기의 최대 상승 고도는 14km 정도이고, 우리 KF-21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4km 이상에서 목표를 포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자체는 미국의 스나이퍼 포드와 성능이 비슷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외부에 포드식으로 장착하는 타겟팅 포드가 아니라 미국의 F-35처럼 전투기 내부에 통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중입니다. 당연히 이런 개발을 하는 이유는 바로 KF-21 블록 3를 개발하기 위해서이고요. 아무튼 지금 기사들에서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대 기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 장비는 몇 년 전에 개발이 끝났고, 지금은 이걸 뛰어넘는 장비를 개발하는 중이라 새삼스럽게 놀랍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 현대는 남미 국가인 페루에게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하고, 현대의 자체적인 수출형 잠수함 모델인 HDF-1500이라는 잠수함 모델을 페루와 함께 개발해서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한화가 칠레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 중이네요. 한화에서는 칠레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칠레도 페루처럼 우리의 장보고3 같은 3,000톤급의 대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게 아닌 2,000톤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화에서도 오션2000이라고 한화의 독자적인 2,000톤급 잠수함 모델을 칠레에 제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생산하는 장보고3는 3,000톤급 잠수함이고, 그에 반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2,000톤급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톤급 잠수함 모델이 없어서 번번이 잠수함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폴란드 오르카 사업이었죠. 폴란드가 잠수함을 운용해야 하는 해역의 수심은 상대적으로 낮고, 그래서 폴란드도 대형 잠수함이 아닌 2,000톤급 이하의 잠수함을 원했는데, 우리는 이 사업에도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3를 제안했고,
물론 폴란드 사업에서 우리가 탈락한 이유가 100%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폴란드에 2,000톤급 잠수함을 제한하지 못하고 3,000톤급 잠수함을 제한한 게 실패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우리 현대는 페루의 국영 시마조 선소와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페루에서 만드는 잠수함은 HDF-1500이라고 해서 손원 1급 잠수함에서 AIP 기관만 빼버린 형태의 잠수함인데요. 그래서 드디어 현대도 2,000톤급 잠수함 모델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잠수함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화는 칠레의 잠수함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고 한화가 칠레에게 제안하고 있는 모델도 장보고 3급이 아닌 한화의 자체적인 2,000톤급 잠수함 모델인 오션2000이라는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 사업을 한화가 따내게 되면 드디어 한화도 2,000톤급 잠수함 모델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솔직히 잠수함 분야에 있어서는 현대보다는 한화가 앞서기 때문에 아마 만일 정말 한화가 칠레 사업을 따낸다면 우리의 잠수함 수출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사업은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스웨덴의 A26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폴란드에서 이번에 스웨덴과의 협상에서 스웨덴의 제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른 파트너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장보고3에게 다시 기회가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당연히 이번 발언은 스웨덴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일 것이고 그리고 만일 스웨덴과 협상이 결렬된다고 해도 이 사업에는 우리 말고도 독일과 프랑스 등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웨덴과의 협상이 결렬된다고 해서 폴란드가 우리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요즘 폴란드가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방산 시장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변수라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웨덴이 폴란드가 만족할 만한 제안을 못하면 폴란드는 다른 나라에 잠수함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유럽 방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잠수함을 구매하기는 싫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제가 전에 오르카 사업을 하고 있을 때도 폴란드가 원하는 잠수함은 2,000톤급 잠수함이라고 했고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온다면 절대로 장보고3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론은 폴란드가 가장 원하는 잠수함은 장거리 투발수단이 있는 2,000톤 이하의 잠수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보고3가 아닌 폴란드의 요구에 부응할 만한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지만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 이야기로 넘어와서 왜 제가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이 고체 방식인지 이제야 알았는지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 달 말에 우리는 제주도에서 네 번째 고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발사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사체는 기존 발사체에 비해서 위성 탑재량이 3배나 증가한 발사체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발사체인데요.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는 이 영상이 나가는 4월 22일에 발사하기로 했으나 기상 문제로 4월 25일로 밀렸다가 또다시 밀려서 29일인가 발사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발사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발사이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당연히 우리의 고체 발사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했지만 앞으로 이 발사체의 양산은 당연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업체에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민간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뿐입니다. 왜냐하면 고체 발사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고체 발사체는 우선 엔진도 복합재로 만들어지고 복합재로 만들어지는 엔진은 하나의 거대한 틀에 넣어서 한 번에 찍어내야 하고 찍어낸 엔진을 또 대형 가마에 넣어서 한 번에 구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것뿐만 아니라 고체 발사체에 들어가는 고체 연료도 하나의 거대한 틀에서 찍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고체 발사체는 양산에 들어가면 이미 만들어진 틀에서 찍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비만 갖추어져 있다면 양산 비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데요. 다만 문제라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찍어낼 시설을 구축하는 설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북한이 200톤급의 초대형 고체 발사체 엔진을 복합재로 만들었다고 해서 북한이 그런 시설을 구축할 자금이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는 딱 한 회사뿐입니다. 그게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시설을 구축하는 비용만 자체 비용으로 5천억 원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체 발사체의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화에서 고체 발사체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는 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화는 왜 기술 이전을 받는 걸 거부했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고체 발사체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대량 생산하려면 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고체 발사체는 국방과학연구소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무기를 개발은 하지만 무기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발한 무기의 기술을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민간업체로 이양해 주는데요. 이때 기술료를 받기도 하고 기술료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그 대신 기술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 기술로 생산되는 무기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요. 그 로열티는 매출액의 1%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일 그 무기를 1조 원 어치를 판매하면 국방과학연구소는 100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체 발사체는 이 장비를 양산하기 위한 양산 설비를 구축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 무기처럼 대량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1%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나면 한화가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화는 고체 발사체의 기술을 이전받는 걸 거부해버린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 항우연에서 누리호 기술을 개발하고 한화에게 누리호 기술을 이전하면서 좀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무슨 상황이냐면 그 당시 우리 정부는 한화에게 항우연으로부터 누리호의 기술을 이전받으라고 지원금을 3천억이나 주었고 정작 한화가 항우연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으면서 항우연에게 지급한 금액은 불과 수백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화는 기술도 받고 돈도 받았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결론은 그때도 3천억이라는 돈이 누리호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투자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체 발사체는 과거 한화가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을 때처럼 정부의 지원금도 없이 한화에게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고체 발사체의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또 로열티는 로열티대로 지급하라고 하니 한화가 거부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한화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현대로템은 하이코어 극초음속 발사체의 연소실을 개발 생산하기로 하고 이걸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대규모 시설을 전라북도 무주에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시설이 바로 고체 발사체 생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처음으로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이 고체 발사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하이코어 발사체는 이중 가변 엔진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하 1에서 마하 3까지는 램제트 엔진을 가동하고 마하 3이 넘어가면 공기흡입구의 방향을 전환해서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공기를 넣어주어서 그때부터는 스크램제트 엔진이 가동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사용되는 램제트 엔진이 고체 방식의 덕티드 램제트 엔진이고 그래서 이번에 현대로템이 무주에 구축하는 시설이 바로 고체 발사체 생산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코어가 고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게 액체 램제트 방식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로 이 시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고체 발사체 시설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큰 고체 발사체 생산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가 고체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받지 않으면 현대로템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로템이 고체 발사체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생산시설을 구축하려면 또 수천억 원의 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고체 발사체의 생산에는 시설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대규모 시설 투자를 감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화가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현대로템에게 하이코어 극초음속 발사체의 연소실 개발과 생산을 하게 한 것도 이 분야에서 한화가 너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한화의 독점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화 다음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 능력이 있는 현대로템을 이 사업에 끌어들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의 연소실 개발과 생산을 위해서 이미 무주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고체 발사체 기술까지 현대에게 주고 또 수천억 원의 시설 투자를 하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만일 이 제안을 현대로템이 받아만 들인다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은 2배로 뻥튀기 되는 것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한화가 한 말에 따르면 현무5급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은 60발 정도라고 했는데요. 결론은 이 수량이 한화의 생산시설을 풀가동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대가 정말 수천억을 들여서 고체 발사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면 당연히 이 시설에서도 현무5 같은
대형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의 현무5급 미사일 생산 능력은 2배로 늘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가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준다면야 우리는 좋은 건데요.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가 한화와 현대 두 공장을 계속 적자를 보지 않게 가동을 하는 게 가능하냐가 문제겠죠. 현무5 같은 미사일을 연간 120발씩 계속 생산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고체 발사체라도 대량으로 계속 생산하면 좋겠지만 고체 발사체를 연간 몇 개나 생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골치 아픈 것 같습니다. 현무5는 더욱이 수출도 할 수 없으니 내수 수요만으로 공장들을 유지해야 하는데 무조건 업체들에게 시설 투자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라 정말 골치 아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느낀 건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로열티로 무조건 1%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천군같이 수출도 가능하고 잘 팔리는 무기와 그리고 현무5 같이 해외는 수출할 수도 없는 무기가 같은 로열티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천공은 좀 더 많은 로열티를 받고 현무5 같은 수출이 불가능한 무기는 로열티를 좀 더 적게 받는 유동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고체 로켓 분야는 막대한 시설 투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점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의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대로템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일이 되면 결론은 우리는 이중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두 개의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두 공장에 전부 계속 무기를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항상 사람은 자만하지 말고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네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